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앞으로 일본에 투자할지 모르겠네요. 관련 기사에 대한 네티즌 반응입니다. 현재 초거대 미국 기업이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일본은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한국은 준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일본에서는 뒤통수를 맞는 사건도 있다고 하는데요. 미래 사업에 서막이 오른 코로나 시대에 한국과 일본에 왜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는 지난 8월 사우디의 정유회사 아람코도 제껴버린 미국의 애플입니다. 애플은 사업 확장 성공과 주식까지 상승하여 시가총액 2,500조 원짜리 회사가 되었습니다. 최근 애플은 그 성장의 원동력인 신사업 관련 계획을 발표하며 자신의 사업 파트너를 글로벌에서 찾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및 첨단 기술이 앞서 있다는 한중일, 동북아시아는 애플에 매우 중요한 곳이죠. 애플을 지금까지 이끈 아이폰의 생산 기지인 톡스콘이 중국 등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공급받는 첨단 부품은 애플 제품의 완성도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애플은 또 하나의 엄청난 계획을 발표해서 주목이 됩니다. 바로 2024년에서 5년부터 애플카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모든 산업군 중에 가장 달아오른 전기차 분야에서 애플이 신제품을 내놓는다는 것으로 이 발표가 나가자마자 테슬라의 주가가 6% 이상 급락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뉴스였습니다. 물론 아직 공식적으로 애플카가 나온다는 발표가 애플 본사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테슬라뿐만 아니라 아마존, 구글까지 가세하여 자율주행 자동차 부분에 뛰어들고 있는 상황이니 애플이 전기차를 기존에 접었다가 다시 한다고 해도 크게 이상한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애플은 기존 애플 유저를 키워놓은 생태계가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약간 후발로 나오더라도 기존의 애플 유저들을 포섭하는 형태로 파일을 키워나가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전기차는 차량 공학적인 노하우보다는 이제 가전제품과 같이 여겨지며 자율주행 성능이 완벽해질수록 사고 확률이 떨어진다는 가정하에 차량 성능 자체보다는 자율주행 능력이 배터리 충전과 장거리를 달릴 수 있는 능력이 강조되며 기존 차의 패러다임도 크게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이 가운데 한국은 전기차의 주요 생산 노하우를 가진 기업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터리 분야는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등 전세계 최고 업체들이 연일 최고 성능의 배터리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이며 테슬라나 독일 주요 자동차 회사 등의 매우 중요한 전기차 파트너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애플의 애플카 출시 가능성 발표는 그야말로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든지 애플카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관련 파트너들도 덩달아 들뜨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사업 확장의 맥락을 봤을 때 반드시 가장 강력한 하청 업체를 찾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관계자들은 한국 기업 한 곳과 글로벌 기업 한 곳이 동맹을 맺고 애플카를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 시점에 가장 애플에 맞게 준비된 업체라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LG전자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LG전자가 애플카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며 주가마저 급등했었는데요. LG전자는 23일자로 주가가 30%가 오르며 12년 만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LG전자가 글로벌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와 전기차 동맹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였습니다. 마그나 인터내셔널은 글로벌 5위의 부품 업체이며 자동차 생산 기지가 오스트리아에 위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플카를 어디에서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꾸준히 제기했는데 마그나에서도 생산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고 여기에서 LG전자는 전기차의 매우 중요한 부분인 전기 모터를 공급할 가능성이 커진 것입니다. 마그나가 차를 생산하고 LG는 전기 모터를 공급합니다. 한편 애플은 애플카를 하청줄 생각도 안 하는데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플은 기존에 BMW나 벤츠 등의 생산 여부를 타진했으나 거절당했고 마그나와 협력해왔습니다. 또한 애플카 발표가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LG전자는 마그나와 지분을 51대 49로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양사가 10억 달러의 투자금으로 조인트 벤처 설립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두 회사는 앞으로 인천과 중국 난진 등의 전기차에 공급된 모터 등을 생산할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마그나가 폭스바겐이나 BMW 등 현재도 다양한 파트너의 자동차를 생산하고 있어서 LG 모터를 받아 애플카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기차는 공정도 더 간단하기 때문이죠. 일각에서 잘하면 메이드인 인천 애플카가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기대감까지도 제시됐습니다. 물론 마그나는 전세계 생산 라인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나 테슬라 역시 한국 공장을 검토한다는 이야기도 있듯이 그야말로 애플카 발표에 한국 기업이 거론되며 다양하게 즐거운 예상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럴 때 한국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기술을 갖추고 있어 채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애플카를 발표할 때 이러한 호재를 소화할 수 있는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 바로 콜업되는 것입니다. 반면 일본은 이러한 애플카의 기대감에서 다소 소외되어 버린 게 아닌가 하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LG전자가 마그나와 협력하여 발빠르게 시장에 대응하는 반면 일본은 속도감이 떨어집니다. 아직 애플카 관련된 기업 리스트에 덴소 등이 거론되나 이미 마그나와 LG전자 조인트 벤처가 유력 파트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국 네티즌들은 반농담으로 애플이 일본 업체에 돈을 더 쓰려고 할지 모른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애플이 일본 디스플레이 연합인 JDI에 10억 달러가량을 투자했으나 2019년 폭우나 자연재해로 제품 생산이 중단되어 LG 디스플레이가 일본에서 생산될 아이폰용 LCD를 대신 생산한 경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JDI 직원 중 일부는 애플이 투자한 돈을 빼돌려 횡령하다가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1조 원가량을 JDI에 쏟아 부었으나 제대로 그 자금을 돌려받을지도 미지수인 것입니다. 물론 이는 전기차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계속 첨단 사업에서 뒤로 밀리고 있으며 내부적인 조직의 부패까지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고, 테슬라의 경우도 파나소닉과 결국 사이가 안 좋아지는 등 전기차 같은 미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신사업 분야에서 일본이 꺼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일본에서는 전기차 시장이 생각보다 매우 미지근하게 진행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일본에서 가장 강점이 있는 것은 소형 휘발유 차량이며 하이브리드 차량까지입니다. 테슬라에서 놀란 점이 한국에서 벤츠, BMW에 이어 현재 수입차 판매 분야 3위로 올라섰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막상 애플카도 안정적으로 제작이 된다면 한국에서 상당한 판매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한국 소비자들은 새로운 제품을 받아들이고 빠르게 소화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테슬라를 포함해서 전체 전기차 수입 차량이 1,500대도 안 된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은 수입 차량의 무덤이기도 합니다. 차고지 제도로 인해서 소형 차량을 선호하기도 하며 다소 보수적인 시장으로 인해서 판매도 부진하죠. 그렇지만 일본도 전기차 시장의 중요성은 인식합니다. 일본 스가 내각은 이러한 흐름으로 전국적으로 전기차 사업을 장려하며 2030년대 중반에는 탄소 제로 정책을 장려하는 동시에 모든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사실상 중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도쿄에서는 그보다 빠르게 휘발유나 디젤 차량 판매를 2030년부터 중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도요타 사장 아키오는 정부에 뭘 모르는 소리를 한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일본 업계에서는 정부에 대한 비판을 잘 하지 않는 편인데도 매우 불편한 감정을 호소한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일본 차량의 대부분이 휘발유 경차이며 이것을 10년 안에 대부분 전환하는 것은 도요타에 매우 큰 무리가 갈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직 전기차 시장의 사회적 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죠. 일본 차 업계에서도 전기차의 일본 국내 반응이 일단 좋아야 사업을 확장할 텐데 모두 보수적이니 당장 공격적으로 나설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한국처럼 전기차 시장이 빠른 속도를 못 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또 일본이 한 발 늦고 있다는 우려가 섞여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일본이 과거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결국 한국에 밀린 것을 연상시킵니다. 빠르게 기술을 받아들이고 협업을 통해서 세계 최고 기업으로 올라섰던 한국과는 다르게 현실에 안주하면서 공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일본 기업의 실수를 또 반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일본의 자율주행 기술이나 자동차 제조 실력은 뒤처져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한국 기업의 민첩함, 과감한 투자 성향과 국민들의 반응 등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생활을 완전히 바꾼다는 전기차 시장은 갈수록 큰 기대감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 기업은 시가총액 세계 최고 애플의 움직임에도 응답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트리블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대선이 언제 완전히 끝날지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다 막판에 바이든 당선인에게 역전당한 몇 개의 주에서 재검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수기 재개표가 사실상 확정되었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와 CNN 등 여러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에 대해 비판하던 공화당 일부 의원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공화당의 의견이 선거 불복 쪽으로 모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불복을 고수하면서 바이든 당선인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올렸고 바이든 당선인은 꽤 솔직히 말해서 창피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정권 인수를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라며 백악관과 내각 인선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측은 다시 사람들은 조작된 선거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등의 글을 올리며 대선 불복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내년 2월 이후에 트럼프 정부가 집행할 예산안을 편성할 준비를 하라고 연방정부 기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공무원들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조지아주 재검표와 관련해서 투표용지 500만 장을 손으로 다시 개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공화당원 브래드 라펜스퍼거 조지아 주무장관은 재개표를 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조지아에서 14,000여 표의 차이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재개표가 그 간격을 크게 메울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더욱이 바이든 당선자는 조지아주 선거인단 16명을 잃더라도 총 선거인단에선 앞서기에 대선 승리가 여전히 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강세 지역입니다. 개표 중반까지만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10% 이상 앞섰으나 막판 바이든 당선자에게 역전을 허용했습니다. 개표율 98% 기준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14,098표, 0.29% 앞서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소식이 전해지자 트럼프 선거 캠프는 승리를 되돌릴 수 있는 첫걸음을 뗐다며 환영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조지아주 라펜스퍼 주무장관은 양당 장관인들이 모든 재개표 과정을 감독할 것이며 재개표를 오는 2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적어도 20일까지는 대선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오른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2기 트럼프 행정부로 순조로운 전환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의 당선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해외 지도자들이 바이든에게 당선 축하를 거는 것과 관련해서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부 장관, 국가안보팀은 단 하나뿐이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날 영국, 프랑스 정상 등과 통화하며 미국 대외관계를 논의한 것에 대한 경고로 해석됩니다. 유럽뿐만이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대부분의 우방들이 메시지를 전한 상태입니다. 사실 폼페이오 장관의 이번 메시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기자회견 동영상을 트윗으로 재전송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래서 마이크 폼페이오가 육사 1등이다. 자신의 입장에 충실한 폼페이오 장관이 1986년 미 육군사관학교 수석 졸업생이란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내내 침묵하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도 트위터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며 트럼프를 옹호하는 트윗을 올렸습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펜스나 폼페이오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데는 2024년 치러질 대선도 겨냥한 것입니다. 2024년에는 폼페이오가 대통령 당선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공화당이 적극적으로 나오는 이유는 내년 1월에 걸려있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 때문입니다. 결국 트럼프를 중심으로 뭉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것이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불복이 미국의 안보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첫 공식 외부 행보로 한국전 참전 기념비 헌화를 선택했습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미국 제한군인의 날에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국전 참전 기념공원을 찾아 기념비에 헌화했습니다. 지난 7일 당선 확정 소식이 전해진 후 나흘간 바이든 당선인은 기자회견을 하고 성당 미사 참석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외부 공식 행보는 이날 한국전 기념비 헌화가 처음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동맹 복원과 다자주의 외교로 복귀하겠다는 구상을 거듭 밝혀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행보는 미군 참전 용사를 기리는 동시에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과의 관계 복원에 대한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이 가장 주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오전 이곳을 방문해 약 15분간 머물렀습니다. 공식 발언이나 기자회견은 없었습니다.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트위터에 오늘 우리는 미국 군대 제복을 입었던 이들의 복무를 기린다면서 참전 용사를 향해 나는 여러분의 희생을 존중하고 복무를 이해하며 용감하게 싸워 지킨 가치를 절대 배신하지 않는 최고 사령관이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인근 버지니아주의 알링턴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대선 패배 나흘 만에 첫 외부 공식 일정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동취재단의 문답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3일 대통령 선거일 이후 8일째 기자들에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절 발언을 하지 않고 있죠. 한편 미국의 정치 외교 전문가들은 바이든 당선인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일제히 분석했습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의 화상으로 참석해 이런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국무부 부장관 당선인 등으로 거론되는 인물입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아시아 지역의 질서와 안정을 해치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한국 등 동맹과의 결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1년 가까이 타결되지 않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조기 타결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존 햄리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소장은 대선 이후 미국의 대북 정책이라는 세션에서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은 잘못된 측면이 있다. 미군은 용병이 아니고 돈을 벌려고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주한미군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존재하는 것으로 게임처럼 생각하고 어떤 비용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동맹을 가치 중심적으로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면 한미 방위비 문제도 부드럽게 해결될 것이다. 햄리 소장 말고도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동일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장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뿐 아니라 중국의 도발에 대해서도 한국을 지켜주고 자유롭게 하는 측면이 있다. 한국과 미국은 미군의 한국 주둔 존재 이유와 가치, 그리고 발전 방향에 대해 좀 더 솔직하게 논의해야 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인권 유린에 대해 보다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